안녕하세요. 완쌤입니다. 자, 완쌤과 시작하는 자바 SE 세 번째 시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캡슐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객체를 캡슐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것, 상속이라고 불리고요. 이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제를 간단하게 보시고 직접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데이터 캡슐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객체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가 있는데 그 캡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캡슐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캡슐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바로 캡슐입니다. 잘 보시면은 안쪽에 내용이 보이지가 않죠. 캡슐 안에 쌓여 있으면 안쪽에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컨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품에서는 안쪽에 내용물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캡슐화는 전혀 안쪽의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없게끔 안쪽의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지칭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면은 좀 저번 시간에 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필드를 지칭하는 것이죠. 필드. 이제 실제로는 필드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필드의 내용물이 실제로 필드는 어떤 것인지 안쪽의 내용물을 숨기고 대신에 이제 이 필드의 것을 갖다가 값이 세팅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값이 세팅이 되거나 내지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정한 메소드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하는 그런 방식을 데이터 캡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객체에 대해서 어떤 이런 통신하는 것을 갖다가 적정한 메소드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느냐 이런 것이 실제로는 캡슐화에 따른 이익을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모듈러리티라고 해가지고요. 모듈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체의 어떤 이 객체 안에다가 쓰여진 소스 코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소스 코드 자체가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객체 단위별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안에서 마음껏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듈화가 된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하는 정보 은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보 은닉 정도가 되겠네요. 정보를 숨기는 거죠. 이거는 뭐 데이터 캡슐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데이터 캡슐화가 실제로는 이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다. 이게 더 큰 의미이고, 실제 그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은닉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 은닉 방식을 갖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는 정해진 메소드를 통해서만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상세한 내용을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재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를 재사용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만약에 잘 만들어진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객체가 혹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개발자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캡슐화의 장점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듈화를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다가 붙일 수도 있고 나중에 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개념이 또 이 밑에 나오는 것인데 플러거빌리티라고 하는 것과 디버깅 is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플러거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여기다가 꼈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도 쉬워진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상에 있는 오류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류를 잡는 데에도 훨씬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맞물리는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모듈이잖아요. 하나의 모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던 어떤 데스크탑에 말 그대로 이제 비디오 카드라든지, 비디오 카드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비디오 카드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메모리라든지 메모리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바꿔도 되는 거고, 메모리를 좀 더 큰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는 메모리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죠. 물론 100% 이런 것들을 지키기는 힘들지만 데이터 캡슐화를 잘 지켜주시면 이러한 이익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객체 제한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바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클래스가, 실제로는 이제 부모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에게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자식 클래스에게, 부모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식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나오게 됐는지 하나씩 이제 좀 보셔야 되겠지만, 자, 일단은 요 상속이라고 하는 관계를 다른 말로는 이즈어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즈어 관계. 자, 이즈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씩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등장을 했죠. 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 클래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생물이 있습니다. 자, 생물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물은 나눴을 때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보시는 것처럼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식물로서 생물을 나눠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잘 했던 것도 아니니까 생물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보시면 생물에는 종류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즈어 관계로 따져보면 동물 이즈어 생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물은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동물은 생물인 거죠. 마찬가지로 식물은 생물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단은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보셨던 건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갔을 때 생물은, 자, 동물은 생물이다. 이게 화살표도 방향이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보통 U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ML. 자, UML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클래스고, 그리고 이게 상속을 나타내는 기호다, 화살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동물은 생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동물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포유류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류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 봅니다. 포유류를 또 나눴을 때 인간은 포유류이다. 그 다음에 또 원숭이는 포유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요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층 구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층 구조도고요. 계층 구조도는 영어로는 hierarch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벳 철자 여기가 A죠. 자, 그래서 이제 hierarch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hierarchy, 계층 구조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상속을 딱 표현해 주는 일종의 다이어그램, 일종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요것이 그러면은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뭐 예를 들어서 생물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메소드라고 쳐보죠. 그러면 동물 살아있죠.
식물 살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클래스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왜 등장을 했냐면 다른 것보다도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특징의 클래스만의 공통된 특징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자꾸만 일반화시키고, 그러니까 부모의 클래스로 좀 더 일반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구체화시키는,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되는 것이 이 하이어러키, 계층 구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 생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그대로 동물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굳이 이 안에다가 다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네, 동물은 또 움직인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메소드는 포유류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포유류가 또 움직인다라는 메소드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은 역시나 인간한테도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위쪽의 생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동물이나 포유류나 인간이 다 같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굳이 저 살아있다 내지는 뭐 동물에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인간은 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구조적으로 뛰어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코딩을 줄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소스 코드를 줄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것의 장점이고, 또 더불어서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실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게 되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들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요 마지막으로, 자, 요 표시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여기까지의 이 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 표에 해당하는 것은, 요것은 기본적으로, 그림이 삐뚤빼뚤이네요. 다시 한번. 자, 이 표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생물에 관련된 어떤 그 구조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위에 맨 위쪽에 객체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영어로는 오브젝트고 한글로는 객체죠. 이러한 형태의 구조가 바로 자바입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즈어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생물은 오브젝트고 동물도 오브젝트고 포유류도 오브젝트고 인간도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포유류죠. 인간은 동물이죠. 인간은 생물이죠. 인간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자바예요.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는 안 되죠. 생물은 동물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왜? 생물은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물은 생물인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즈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바로 계층 구조도고, 이게 상속이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뿌리죠. 뿌리, 루트. 이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인 것이 바로 자바라고 하는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까먹지 말아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몇 번이나 다시 반복적으로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실제로 자바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자동차죠.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이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것은 뭐라 그랬죠? 저번 시간을 되새겨 보시면 요것이 바로 필드인 거죠. 필드. 필드 내지는 또 프로퍼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베리어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멤버 베리어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멤버 변수라고 한국말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칭해서 필드라고도 하고요. 내지는 멤버 변수, 내지는 프로퍼티 속성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느냐? 글쎄요.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멤버 변수, string color라고 하는 것이 멤버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다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run metho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소드죠, 메소드. 자, 요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차가 달립니다라는 것을 화면에 찍어주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차가 달립니다라고 찍어주는 바로 그런 내용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요 클래스가 있는데 잘 보시죠. 자, 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exten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extens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상속을 하는 상속에 관련된 예약어가 되겠습니다. 보통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약어죠. 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클래스 명이나 이런 걸로는 extends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을 상속받는 아반떼. 자, 요거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상속받는 기본적으로 아반떼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에는 뭐가 있었죠? 이 안에는 컬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컬러가 있고 run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상속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반떼의 현재 객체를, 자, 저번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를 실행할 때 실행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예, 그건 뭐 짐작으로 눈치로서도 알 수 있으셨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아반떼의 객체를 만든 부분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객체를 만드는 거라겠죠. new 아반떼에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new 아반떼 객체가 실제로 아반떼 타입의 A라고 하는 변수에 받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서 점 찍어서 컬러라고 하는 속성에 빨간색을 넣었죠. 자, 아반떼에는 지금 여기서는 컬러라는 속성이 있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예.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카라고 하는 것의 컬러, 색깔과 이 달린다 이라고 하는 이 필드와 메소드가 그대로 아반떼 쪽에 상속이 되어 있는 거죠. 상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해서 값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상속이 필요한 이유고 상속을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슈퍼 클래스 위에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아래쪽을 서브 클래스라고 명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슈퍼 클래스 내지는 이제 자식은 서브 클래스라고 부른다는 것도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으로 실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저번 시간에 못했던 이클립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뭐 글씨 폰트라든지 이런 거 세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상속을 실제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클립스의 폰트를 조금 설정을 바꿔보기 위해서요. 제일 첫 번째로 웹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나눔 고딕 코딩, 나눔 고딕 코딩이라고 하는 글꼴을 찾아주십니다. 나눔 고딕 코딩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코딩 글꼴이고요. 고정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문이랑 숫자랑 이런 것들이 똑같은 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글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제일 위에 거 나눔 고딕 코딩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파일 크기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을 하면 네, 이런 창이 뜨고요. 바로 그냥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눔고딕 코딩 글꼴이 설치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클립스로 들어가 주시고 이클립스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의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즈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십니다.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즈는 모든 설정을 잡는 메뉴이니까요. 자주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제너럴 일반 항목에 appearance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colors and fonts라고 하는 항목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basic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베이직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텍스트 폰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폰트를 에디트 버튼을 누르셔서 나눔고딕 코딩 글꼴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나눔고딕 코딩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글꼴 사이즈를 또 맞춰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 16 정도로 이게 좀 잘 보이니까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설치를 한 거고요. 오늘 새롭게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New 자바 프로젝트 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보실 것은 오늘이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니까요. 자바 SE03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SE03이라고 주고요. 이름은 어떤 걸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바로 피니시를 해서 다른 옵션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로 피니시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고요. 자, 이 프로젝트의 src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역시나 똑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New 클래스 역시나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름은 비슷하게 가보죠. 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라고 하는 네임을 주시고요. 여기 바로 피니시를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카.자바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줄번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줄번호가 보이게끔 오른쪽 클릭을 요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용역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보시면 Show Line Number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줄번호가 보이죠? 조금 더 보기 좋아지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세팅을 더 할 건데 제일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요것을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은 자바를 개발할 때는 자바 퍼스펙티브고요. 그게 아닐 때는 뭐 디버깅을 할 때는 디버그 퍼스펙티브, 뭐 내지는 뭐 자바 2에 관련된 걸 할 때는 또 자바 22 퍼스펙티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받은 건 자바 클래식 버전이니까 자바 2는 없죠. 자, 일단은 요 퍼스펙티브 부분을 조금 왼쪽으로 당겨서 요것이 그냥 여기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거를 왼쪽 이 구석 쪽에다가 몰아넣도록 하겠습니다. Dock on 해가지고 top left 아니죠? left를 넣어줍니다. left로 하게 되면 요쪽에 퍼스펙티브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 대고 또 요 옆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Show Text라고 하는 것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퍼스펙티브를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오른쪽 위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패스트 뷰를 여기 점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쭉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요 왼쪽 위로 달라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버튼들이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몰아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설정을 더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클래스를 자꾸 만들다 보면 다른 어떤 그 자바 AP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API라고 하는 것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가져다 써야 될 경우 import라고 하는 구문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패키지랑 이런 것처럼 좀 아셔야 되겠지만 그 import라는 구문을 쓰실 때의 설정을 좀 잡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설정을 또 잡는 게 낫겠네요. 네, 지금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ublic class car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가 예제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string color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쭉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차가 달려요 라고 역시나 실행하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하셨을 때 오류가 왼쪽에 뜨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요 세미콜론을 없앴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을 때 X 표시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syntax error라고 떴죠. 자, 이런 거는 컴파일 오류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죠. 역시나 아반떼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여기 디폴트 패키지에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소스에다가 오른쪽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new 해서 클래스를 새롭게 지정합니다. 요번에 만드는 것은 아반떼가 되겠죠. 그래서 아반떼라고 해주시고요. 자,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명칭을 영어로는 슈퍼 클래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부모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죠. 이 슈퍼 클래스로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지금 현재는 오브젝트입니다. 원래는 오브젝트가 슈퍼 클래스인데 요것을 카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로 이렇게 카를 쳐주시면 카가 첫 번째 항목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케이 하시고 메인 메소드 체크를 해주시고요. 물론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안 해도 직접 치셔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반떼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아반떼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 잘 보시죠. 아반떼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new 아반떼 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변수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변수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배우시겠습니다만 자, A라고 하는 변수명을 붙여서 자, 이게 대입연산자라 그랬죠. 오른쪽 것이 객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왼쪽으로 그 객체가 받아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점 찍어보시면 이미 뜨는데 잘 보시는 것처럼 컬러라고 하는 속성 값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만 쳐도 바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A.color에다가 빨간색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A.ru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요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반떼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드와 메소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컬러와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차가 달려요 라고 실제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것을 보셨는데요. 숙제를 하나 내드리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차 카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상속을 받는 아반떼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실생활에 관련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제를 잡으셔서 한번 이런 상속 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객체도 만드시고 실행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4편에서 객체장 개념 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